네, 안녕하세요. 저는 XML에서 컴포즈로 전환하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커머스 안드로이드 팀의 박정운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커머스 안드로이드 개발팀에서 XML에서 컴포즈로 전환하면서 겪었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너무 어려운 주제가 아니라 경험담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좀 더 편하게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 저는 컴포즈에 대한 간단한 소개 및 전환하면서 고려해야 할 부분, 그리고 저희 팀에서 개발 중에 기존 XML하고 달라서 새로 알게 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먼저 컴포즈란 무엇일까요? 컴포즈는 안드로이드의 새로운 UI 툴킷으로 19년 5월에 구글 I/O에서 처음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네, 이 당시에는 기본 개념하고 선언형 UI 모델의 이점을 좀 소개를 하였고요. 그 다음해인 20년 8월 알파 버전이 출시되고 2년 뒤인 21년 7월에 제트백 컴포즈 1.0으로 공식 버전이 출시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구글에서 제트백 컴포즈를 밀기 시작하였고요. 네, 이제 가장 큰 특징은 기존의 XML에서 엑셀 기반의 UI 정의 방식에서 코틀린 기반의 정의 방식으로 바뀐 부분입니다. 이제 코틀린 코드를 사용해서 UI를 좀 더 쉽게 정의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컴포즈를 사용하면 뭐가 좋은지 특징들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특징은 위에서도 설명했는데 일단 코틀린 하나만으로 UI 작성을 할 수 있게 된 부분입니다. 기존에 저희는 XML에서 UI 정의를 하고 코틀린에서 이제 find view by id나 이제 view binding 같은 걸 통해서 뷰에 접근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코틀린 하나만으로 개발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이제 이를 통해 가지고 하나의 코틀린 파일 내에서 UI 관련 코드를 작성할 수 있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생산성은 크게 높이고 코드 양을 줄이며 유지 보수성을 높이는 장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코틀린으로 작성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으로는 선언적 UI입니다. 이제 선언적 UI는 UI를 구성하는 방법론 중 하나로 어떤 상태에서 UI가 어떻게 보여야 하는지를 정의하는 방식입니다. 컴포즈는 그 앱의 상태 변화에 따라서 자동으로 UI를 갱신하는데요. 상태가 변하면 이제 해당 UI 컴포넌트가 재구성하게 되고 이제 UI가 새로 그려지는데, 전체가 다 다시 그려지는 게 아니라 변화가 있는 부분만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성능 측면에서도 좀 더 유리합니다. 여기 슬라이드를 보시면 무비 스크린이라는 화면이 있고 그 안에 컬럼이 있는데, 이 안에 이제 무비 오버뷰라고 아이템들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새로운 이제 주황색의 무비 오버뷰를 추가하게 되면은 다른 부분들은 변화가 없고 이 부분만 상태가 업데이트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네, 세 번째 특징으로는 유연성과 확장성으로 기존의 XML 기반의 안드로이드 뷰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더라도 손쉽게 컴포즈로 만든 UI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 이제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보시면 컴포즈 뷰를 추가하게 되어서 XML 사이에 컴포즈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번째는 미리 보기를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기존 안드로이드 뷰 시스템에서도 미리 보기는 있었는데요. 컴포즈도 미리 보기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개발하시면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바로바로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컴포즈 UI 애니메이션을 쉽게 구현할 수 있는 도구들을 제공합니다. 화면에 나온 건 애니메이션 프리뷰라는 도구로 마지막에 유용한 도구 설명할 때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다음은 우한 형제들에서 왜 컴포즈로 전환하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한 형제들에서도 이제 컴포즈 발표 직후 개발자들은 효율적인 UI 개발과 그리고 코드 유지 보수를 위해 컴포즈 도입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개발팀별로 개별적인 테스트와 실험이 이루어졌으나 이제 명확한 전략과 공통된 UI 가이드라인 없이 각자 팀에서 개별적인 접근이 있었고요. 하지만 추후에 이제 공통 디자인 시스템을 설계 및 도입하게 되면서 각 팀별로 다르게 적용되던 UI 스타일과 컴포넌트를 통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이를 통해 이제 우한 형제들 전반의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효율적인 컴포넌트 재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여기 화면에 있는 건 저희 공통 컴포넌트인 그 민트입니다.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는 이제 저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컴포넌트들이 있는데 이게 공통 디자인 시스템에서 정의된 컴포넌트들이고 이것들은 전부 다 컴포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컴포넌트들은 이렇게 만들어진 컴포넌트를 사용함으로써 동일한 컴포넌트에 대해서 매번 새로 만들 필요 없이 가져다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같은 디자인이라도 각 팀마다 새로 만들게 되면 미묘하게 다를 수 있는데 이런 문제도 함께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기 슬라이드에 보면은 실제 사용하고 있는 코드의 일부로 공통 디자인 시스템에서 만든 컴포저블을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카트라고 해서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장바구니 버튼에 대한 부분이 있고 풀투 리프레시라고 해서 당겨가지고 이제 새로 고침하는 부분도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바로 가져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컴포즈로 전환할 때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보고자 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크게 완전 전환하고 점진적 전환의 시점에서 바라보았고 이에 대해서 간단히 말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완전 전환은 이제 화면 전체를 컴포즈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이제 운영되고 있는 서비스에 최대한 영향을 가지 않기 위해서 저희 팀에서는 간단한 지면과 컴포즈로 변경하여도 기존 동작에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만 그리고 신규 지면에 대해서만 완전 전환을 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스크린 형태로 화면에 대해서 컴포즈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점진적 전환으로 한 번에 완전 전환을 하면 좋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서비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지면에 대한 검증이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이 때문에 저희 팀에서는 점진적 전환을 사용해서 틈틈이 간단한 부분부터 변경을 하였습니다. 기존의 XML에 변경 가능한 UI들을 컴포즈로 하나씩 변경하였고 이제 이렇게 변경을 조금씩 하다 보면 어느샌가 전체 지면이 컴포즈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중간에 컴포즈 뷰가 들어가서 중간에 컴포저블 관련된 부분이 들어갈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되게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점은 기존 서비스의 동작에 영향이 없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환을 할 때 이 부분을 좀 잘 고려해서 전환을 계획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저희 커머스 안드로이드 팀에서 컴포즈로 전환하면서 알게 된 부분을 케이스로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이제 로우에서 버티컬이 안 맞을 때 이렇게 말했을 때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이제 다음 화면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한번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소개할 케이스는 이제 흔하게 마주할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지금 이런 새로운 컴포넌트를 개발하다가 이제 다음과 같은 버튼을 만들 일이 있었습니다. 이 버튼은 이제 잠바구니 버튼으로 앞쪽에 개수를 나타내는 배지하고 그 뒤에 가격을 버튼 안에서 구성하는 간단한 UI였습니다. 근데 이제 가격 부분이 뭔가 조금 삐뚤어지게 나타나는 것 같았어요. 숫자로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제 가격이 잘 가운데 정렬이 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제 10,000원과 같이 숫자하고 그 한글이 같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아래쪽으로 조금 치우쳐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시 컴포저블은 지금 로우 안에 배지와 가격을 배치하는 코드였어요. 이제 로우 안에 배지하고 가격을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있었고 당연히 그 안에서도 버티컬 얼라이먼트를 이제 센터 버티컬리로 설정해 주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글과 함께 있는 경우에는 약간 아래로 배치가 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지금 프리뷰 보시는 것처럼 약간 아래로 이런 식으로 치우쳐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 부분을 조금 조사하다가 보니 이제 얼라이먼트 라인, 정렬선이라는 개념이 있는 걸로 확인하게 되었고요. 이제 로우나 컬럼 같은 컴포즈 레이아웃에서는 이제 얼라이먼트 라인, 정렬선을 이용해 가지고 하위 요소들의 정렬 위치를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 예제에서는 로우로 예제를 잡았고요. 이 예제 안에서 다양한 하위 요소들이 이 노란색으로 보이는 얼라이먼트 라인, 가상의 선 위에 하나씩 배치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와 비슷한 개념으로 베이스 라인, 기준선도 있었습니다. 이제 베이스 라인 같은 경우는 텍스트에서 글자의 아래쪽에 위치한 가상의 선인데요. 이거 보시면은 글자 아래에 이렇게 선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과 같이 글자들이 기준선 위로 올라가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무조건 다 위로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헬로우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글자 위로 올라가지만 이제 P와 Y 같이 이런 특정 소문자들 같은 경우는 이 기준선을 기준으로 아래로 배치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베이스라인은 텍스트 정의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럼 이제 두 개념의 차이가 뭘까요? 되게 비슷하게 보이는데 베이스라인은 이제 그 얼라이먼트 라인의 한 부분으로 결국 둘 다 그 하위 요소의 정렬을 위한 정렬선입니다. 모든 컴포넌트들은 아닌데 특정 컴포넌트, 특히 이제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 베이스라인이 안쪽에 정의가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퍼스트 베이스라인 그리고 라스트 베이스라인 두 개가 이미 정의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걸 이용해 가지고 글자들이 정렬이 되게 됩니다. 네, 이제 얼라이먼트 라인하고 베이스라인에서 조사를 했고 이제 이를 이용해서 정렬 방법을 좀 찾고 있다 보니까 모디파이어의 얼라인 바이 베이스라인이라는 기능이 있는 거를 좀 확인하게 되었어요. 이제 이게 뭔지 좀 더 봐보니까 텍스트가 포함된 여러 컴포저블을 정렬할 때 글꼴 크기나 스타일이 다르더라도 그 텍스트 기준선이 일치하도록 배치할 수 있다고 설명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를 이용하면 그 베이스라인에 맞게 정렬해 준다 정도로 이해하고 한번 적용을 해 보았습니다.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쪽에 이 텍스트 부분에서 정렬에 문제가 있었고요. 이 부분이 실제 가격 관련된 부분이었는데 여기 아래쪽에 modifier.align by baseline이라는 부분을 추가해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추가해주면 적용 전에는 이제 텍스트를 감싸는 이 노란 박스가 정확히 가운데로 정렬이 되었지만 이로 인해 가지고 글자가 좀 아래로 치우쳐져 있었는데요. 이걸 적용함으로써 그 노란색 박스는 조금 올라왔지만 글자 자체는 이제 가운데 정렬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로우로 정렬을 했는데 이제 정렬이 좀 안 맞는다 싶으면 이 얼라인 바이 베이스라인 한번 사용해 보시면은 이제 정렬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이제 다음 케이스는 그 텍스트의 드러블 엔드인데요. 제가 이제 커머스 상품 상세 페이지에서 이제 카드 및 결제 그리고 혜택에 대한 정보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있었고 이 부분이 기존에 XML로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만 컴포즈로 전환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앞뒤로 아이콘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제 XML에서는 이제 드러블 스타트라 드러블 엔드 이 두 가지 기능이 제공되기 때문에 손쉽게 텍스트 안에서도 아이콘을 넣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컴포즈에서 넣으려고 확인해 보니까 텍스트의 기존 XML에 있던 드러블 스타트, 그 드러블 엔드로 보이는 파라미터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하나 살펴보다 보니까 인라인 컨텐트라고 조금 의심스러운 파라미터를 발견하게 되었고 이게 뭔지 한번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인라인 컨텐트는 이제 컴포즈에서 텍스트 중간에 다른 UI 요소를 삽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이를 이용하면 텍스트 사이에 아이콘을 넣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 인라인 컨텐트를 이용해가지고 아이콘 넣는 예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일단은 텍스트는 스트링이 아닌 어노테이티드 스트링으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빌드 어노테이티드 스트링 이 블럭을 이용해가지고 안쪽에서 어노테이티드 스트링을 만들게 되었고요. 저희가 실제로 만들고자 하는 결과물은 이 아래에 있는 것처럼 여기 그리고 별 아이콘이 있습니다입니다. 이걸 위해서 먼저 여기를 어펜드 해주게 되었고 그 다음에 별 아이콘이 들어가는 부분에는 어펜드 인라인 컨텐트를 호출하게 됩니다. 이 어펜드 인라인 컨텐트는 이쪽에 보시면은 두 개의 파라미터로 갔는데요. 먼저 앞에 첫 번째 파라미터는 이제 매핑할 때 쓰는 ID 그리고 두 번째 파라미터는 alternate text라고 이미지가 로드되지 않거나 그리고 접근성을 기능을 사용할 때 읽어줄 수 있는 텍스트를 넣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아이디를 여기 아이콘이라고 하는 공통의 아이디로 이미 빼놨고 이걸 넣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alternate text에는
대괄호 안에 아이콘이라고 넣어주고 그 뒤에 아이콘이 있습니다라는 글자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어펜드를 해서 아이콘이 있습니다를 넣어주게 됐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은 어노테이티드 스트링에 대해서는 이미 만들어지게 되었고요. 그 다음 만들어줘야 될 부분이 이제 그 인라인 컨텐트 부분입니다. 인라인 컨텐트는 맵 구조로 들어가게 되고요. 이렇게 맵 안에 아이디가 있고 아이디 안에 그 밸류 값으로 인라인 텍스트 컨텐트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 아이디는 위하고 반드시 동일해야 되고요. 이 아이디 부분을 가지고 매핑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조심해서 사용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면은 맵 오브를 호출해 줘가지고 맵 구조로 만들어주게 되었고 여기 인라인 컨텐트 아이디로 아이디를 넣어주게 된 다음에 이제 밸류 값으로 인라인 텍스트 컨텐트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 인라인 텍스트 컨텐트 같은 경우도 지금 두 개의 파라미터를 가지게 돼요. 첫 번째 파라미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레이스 홀더로 컴포저블이 들어갈 공간에 대해서 정의를 해주게 되고요. 두 번째 파라미터는 칠드런으로 실제 안에 들어갈 컴포저블을 여기다 정의하면 됩니다. 실제 코드 예시로 보면은 여기 플레이스 홀더 안에 플레이스 홀더로 다시 만들어주고 이 안에 너비 그리고 높이 그리고 정렬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 정의를 이런 식으로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칠드런 쪽에 이제 실제로 들어가는 컴포저블을 넣어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이 별 아이콘을 이용하기 때문에 아이콘을 호출해 주었고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이 디폴트 스타를 호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별 아이콘이 들어가게 되어서 이제 인라인 컨텐트까지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그 어노테이티드 스트링하고 인라인 컨텐트는 텍스트에 직접 이렇게 넣어주게 됩니다. 텍스트 안에 마이 텍스트로 위에서 만들어 놓은 어노테이티드 스트링이 들어가게 되고 여기에 매핑되는 들어가야 하는 인라인 컨텐트는 이 아래쪽에 인라인 컨텐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글자 사이에 실제로 아이콘이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는 이렇게 글자의 앞뒤로 아이콘이 들어가는 케이스 같은 경우는 되게 자주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커머스 팀에서는 기존 뷰 시스템에 있는 드러블 스타트 그리고 드러블 엔드와 같이 비슷하게 구현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확장 함수로 만들어서 사용하였고 이 확장 함수를 통해 가지고 비슷하게 실제 코드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퀵 메뉴라는 UI 작업할 때 겪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퀵 메뉴는 여기 보시면은 이런 UI 구조로 되어 있었거든요. 이제 이렇게 생겼으니까 저는 이제 그리드 그리고 가로 스크롤이니까 레이지 호리존탈 그리드를 사용하면 되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만들어서 실행을 해봤는데 이런 에러가 발생하였어요. 에러 내용을 보니까 레이지 호리존탈 그리드 같은 경우는 스크롤 가능한 가로 그리드이기 때문에 가로 스크롤을 지원하기 위해 높이가 반드시 부모에 의해 재현되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레이지 호리존탈 그리드의 높이가 이제 반드시 고정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제 리스트 안에 아이템의 크기가 고정되어 있는 경우는 높이를 미리 고정시켜서 지정해 버릴 수 있는데 아이템의 크기가 동적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미리 지정할 수가 없어서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찾아보니 서브 컴포즈 레이아웃이라는 기능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컴포즈는 자식 컴포저블 한 번만 측정하는데 서브 컴포즈 레이아웃을 사용하면 측정 중간에 추가적인 컴포저블을 측정하거나 레이아웃을 다시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컴포즈에서 UI가 그려지는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크게 이렇게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고요. 가장 먼저 첫 번째 단계인 컴포지션 단계에서는 저희가 이런 식으로 코틀린으로 코드를 짜게 됩니다. 이 코틀린 코드를 짠 거를 이제 얘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UI 트리를 생성하게 되는 게 컴포지션 단계입니다. UI 트리를 생성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계층 구조로 새로 만들어지게 되고 이걸 가지고 이제 레이아웃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레이아웃 단계에서는 컴포지션에서 단계에서 만들어진 UI 트리를 이용해서 각 요소의 크기와 위치를 결정하게 돼요. 각 요소의 이제 자식들을 측정한 다음에 자신의 크기, 이제 레이아웃의 크기를 정하고 자식들을 적절한 위치에 배치합니다.
크게 2단계에서 그 차일드 뷰의 측정을 위해 measure 그리고 size, place 세 단계가 또 이루어지게 되는데 measure 같은 경우는 이제 각각의 차일드 뷰에 대해 측정을 하고 이 측정을 기반으로 사이즈와 그 위치를 정하게 됩니다. 마지막 드로잉 단계는 이제 레이아웃 단계에서 구해진 정보들을 가지고 실제로 캔버스 위에 그리는 단계로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화면에 UI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일반적인 컴포즈 레이아웃 시스템은 모든 컴포저블을 한 번만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레이아웃을 배치하게 되는데요. 뭔가 복잡한 레이아웃에서는 자식 컴포저블을 여러 번 측정하거나 일부 자식의 배치 결과에 따라서 이제 나머지 컴포저블을 나중에 구성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서브 컴포즈 레이아웃을 사용하게 되고 서브 컴포즈 레이아웃의 특징은 이제 매저를 여러 번 측정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배치하는 부분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이걸 이용하면은 좀 더 복잡한 레이아웃을 구성할 수 있고 이제 이걸 이용해서 앞에 그 퀵 메뉴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이제 서브 컴포즈 레이아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코드를 가지고 간단하게 예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서브 컴포즈 레이아웃을 이런 식으로 이제 감싸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constraint라는 정보를 받게 됩니다. 이 constraint는 자식이 어느 정도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정의하고요. 그 아래에 실제로 사용하게 되는 컴포저블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때도 이 서브 컴포즈로 묻고 이 안에 슬롯 아이디를 지정해 준 다음에 이 measure라는 곳을 반드시 호출해주고 이 measure에 위에서 전달받은 constraint를 넣어주게 됩니다. 이 첫 번째 헤더 플레이서블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여기에 첫 번째 이 텍스트에 해당합니다. 이거하고 동일하게 두 번째 이 컨텐트 부분도 만들어 주게 됩니다. 얘도 동일하게 컨텐트 플레이서블이라는 변수로 만들어 주게 되었고요. 서브 컴포즈로 슬롯 아이디를 넣어주고 그 안에 텍스트로 컨텐트 빌로우 헤더라는 글을 넣어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헤더하고 컨텐트 빌로우 헤더라는 두 개의 플레이서블이 생기게 되었고 이제 만들어졌으니까 레이아웃 그 위에 이제 레이아웃의 크기를 정해줘야 됩니다. 레이아웃의 크기를 레이아웃을 정해줄 때는 레이아웃을 이렇게 호출하게 되고 이 안에 너비 그리고 높이를 정하는데요. 이 너비 같은 경우는 그 맨 처음에 전달받은 컨스트레인트의 최대 너비를 가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높이 같은 경우는 위에서 만든 첫 번째 얘와 얘의 높이의 합을 더해주기 위해서 각각의 정보에서 하이트를 받아가지고 높이만큼 더해서 넣어주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두 개의 더한 높이만큼만 레이아웃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레이아웃의 크기가 정해졌으니까 그 내부에 이제 배치를 해줘야 되는데 어느 위치에 배치를 해주는지는 이제 이 플레이스를 통해 가지고 호출을 해주게 됩니다. 이 플레이스를 통하면 x하고 y 좌표를 직접 정의할 수 있게 되고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맨 위에 고정을 시켜주기 위해서 0,0으로 지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컴포저블은 이제 첫 번째 컴포저블의 바로 아래에 배치하기 위해서 이 x 좌표 같은 경우는 0으로 해줬지만 그 y 좌표 같은 경우는 위에 헤더의 높이만큼 아래로 내려주기 위해서 헤더의 높이를 직접적으로 넣어주었어요.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은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헤더 그리고 그 아래 바로 컨텐트 빌로우 헤더라고 배치가 되게 됩니다. 이제 간단하게 서브 컴포즈 레이아웃의 정의와 사용 방법을 알아봤으니 다시 퀵 메뉴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퀵 메뉴는 아이템과 아이템 사이에 이렇게 여백이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이 가운데 사이 여백이 두 개가 있고 바깥쪽에 바깥 여백이 있고 그 안에 아이템의 높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체 레이아웃의 크기를 정해주려면 이제 아이템의 높이 이거에 몇 줄이 있는지 지금 세 줄 있기 때문에 곱하기 3을 해줘야 되고 이 사이 여백을 구하기 위해서 줄수에서 마이너스 1 한 다음에 사이 여백만큼의 높이를 곱한 다음에 바깥 여백 위아래로 두 개니까 곱하기 2를 해서 더해 주었습니다. 이게 실제로 레이아웃을 구하게 되는 공식이고요. 이걸 이용해서 한번 정의해 주도록 해볼게요. 이제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건 실제 코드의 일부고요. 그 서브 컴포즈 레이아웃으로 호출하게 되고 여기 calculated quick menu item placeable을 정의해 줌으로써 이 개별 아이템에 대한 정보를 받게 됩니다. 이 받게 된 아이템의 정보를 이용해서 아이템의 높이를 구하게 되고 이 밑에는 전체 줄수를 구해줍니다. 그 다음에 그 전에 슬라이드에 있었던 사이 여백과 바깥 여백의 높이를 여기에 지정을 해준 다음에 바로 이전에 있던 이 공식을 그대로 사용해서 여기에 토탈 하이트, 실제 높이를 계산하게 됩니다. 여기서 만들어진 이 토탈 하이트는 맨 처음 슬라이드에 있었던 이 레이지 호리존탈 그리드의 높이로 재정의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발생했던 그 에러가 발생하지 않고 잘 그 고정된 크기를 잘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케이스는 해결을 하게 되었고요. 이제 이번에도 서브 컴포즈 레이아웃을 이용한 또 다른 사례가 하나 더 있어가지고 이것도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높이가 다른 아이템을 가진 가로 스크롤인데 이런 식으로 흔하게 볼 수 있는 UI입니다. 가로 스크롤이고요. 이 안에 들어있는 아이템들은 각각 혜택 정보 그리고 리뷰 정보에 따라서 높이가 약간씩 달라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보시면 상품 이름이나 뭐 안에 리뷰 정보 아니면 그 밑에 있는 라벨 같은 부분들에 따라서 높이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레이지 로우이기 때문에 스크롤 하다 보면 자동으로 레이지 로우의 높이가 달라지게 돼요. 근데 디자인 팀에서 이제 달라지는 게 싫다. 이제 가장 높은 아이템의 높이로 레이지 로우의 높이를 고정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레이지 로우는 이제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는데 실제 뒤쪽에 아이템이 있는 경우에 아이템이 로딩되기 전에는 그 아이템이 어느 정도의 높이를 가진지 알 수가 없어요. 이를 구하기 위해서 가장 높은 아이템으로 가장 높을 걸로 예상되는 아이템을 먼저 찾아가지고 그 높이를 구한 다음에 레이지 리스트의 높이를 고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던 서브 컴포즈 레이아웃을 이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UI 같은 경우에서는 이 가장 끝에 있는 얘가 이제 가장 높은 아이템 높이를 가진 아이템이 될 거고요. 얘를 구하기 위해서 그 아이템들의 정보를 이렇게 프로덕트로 받게 되는데 이거는 리스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프로덕트 그리고 for each 인덱스 해가지고 각각의 아이템들을 순회를 하게 되고 각각 아이템에 대한 정보를 서브 컴포즈로 받아서 여기 높이를 구하게 됩니다. 이 높이를 가지고 아이템 중에서 가장 높은 아이템이 뭔지에 대해서 여기 맥스를 통해 가지고 받게 된 다음에 마지막에 그 다음 단계에서 레이지 로우에 하이트에 이제 여기서 정해진 높이를 넣어주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처음에 디자인 팀에서 요청하셨던 고정된 높이로 가지게끔 해결을 하였는데요. 지금은 이게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고정 높이가 아닌 다른 정책으로 지금 저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오토 사이즈 텍스트에 대한 사례를 좀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제 새로운 UI를 제가 컴포즈로 만들던 중에 이제 오토 사이즈 텍스트에 대한 기획이 왔습니다. 지금 버튼 안에 글자가 있고 이 가격이 늘어남에 따라서 글자 크기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저희는 이제 이거를 오토 사이즈 텍스트라고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이 글자가 늘어남에 따라 글자 크기가 줄어들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글자 크기가 줄어들게 되고요. 기존 안드로이드 뷰 시스템에서는 텍스트 뷰에 관련 기능이 이미 정의가 되어 있고요. 여기 오토 사이즈 텍스트 타입의 유니폼을 준 다음에 최소, 최대 그리고 얼마만큼씩 간격을 조정할 건지에 대해서 정의를 해주게 되면 이 안에서 자동으로 그 폰트 사이즈가 조정이 됩니다. 하지만 역시나 그 컴포저블 텍스트에는 관련 기능이 제공이 되고 있지 않아서 새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직접 만들게 되었고 이거 만들게 되면서 알게 된 기능들에서 소개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이제 폰트를 조절하기 위해서 다음 단계를 가져야 됩니다. 텍스트가 있고 가장 먼저 최대 사이즈를 설정해 줍니다. 그러면 가장 큰 사이즈로 폰트 사이즈가 설정이 된 다음에 이 폰트 사이즈가 레이아웃 공간을 넘는지 안 넘는지에 대해서 확인합니다. 넘지 않는다면 그냥 바로 그려주면 되는데 만약 넘는다면 이제 한 단계 폰트 사이즈를 적게 설정해 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서 폰트 사이즈가 레이아웃을 넘는지 안 넘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이게 최소 사이즈가 될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하게 되고 그 마지막에 새로 그려주게 됨으로써 이 오토 사이즈 텍스트를 구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크게 두 가지 조건을 찾아야 했는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폰트 사이즈가 공간을 넘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이거를 확인하는 동안에 드로우가 지연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또 문서를 찾아봤고, 문서를 찾다 보니까 드로우 위드 컨텐트라는 기능이 있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기존 뷰의 내용을 그리기 전 추가적인 그래픽 요소를 그릴 수 있는 함수로 이렇게 모디파이어 안에서 바로 이렇게 호출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 드로우 컨텐트인 부분인데요. 이 드로우 컨텐트가 호출이 되면은 이 바깥쪽에 정의된 이 컴포저블이 그려지게 돼요. 여기선 텍스트이기 때문에 얘가 호출이 되면 그때 텍스트가 그려지고 그 다음에 드로우 렉탱글이 그려지게 되는데, 만약에 이 순서가 반대가 된다면은 드로우 렉탱글, 그래서 직사각형이 먼저 그려지고 그 다음에 드로우 컨텐트가 호출이 되면 그 다음에 그 위에 텍스트가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늦게 호출하면서 함으로써 이제 지연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저는 여기 ready to draw라는 그 변수가 true가 되기 전까지 지연을 시켜주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네, 그리기 지연을 이렇게 해서 해결이 되었고, 추가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현재 텍스트가 공간을 넘는지 안 넘는지 있는데요. 이제 텍스트의 파라미터를 보면 여기 on text layout이라는 부분이 있고, 여기에 text layout result라는 정보를 받게 됩니다. 이 안에 다양한 프로퍼티가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지금 알고자 하는 정보가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고, 이 did overflow with를 호출하게 되면 텍스트가 주어진 레이아웃 너비를 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구현은 이런 식으로 did overflow with로 하고 with를 통해 가지고 지금 현재 넘었는지, 그 공간을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레이트 드로우가 true로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를 확인해서, 만약에 이 조건이 만족하지 않는다면 미리 사전에 정의해둔 그 폰트 사이즈에서 계속 줄어들게 됩니다. 최소 사이즈가 될 때까지 쭉 줄어들게 되고, 다 줄어들게 돼서 최소 사이즈가 되면 레디 드로우를 true로 바꿔줘서 이제 폰트 사이즈, 최소 사이즈의 폰트 사이즈를 가진 폰트로 그려주게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토 사이즈 텍스트를 구현하게 되었고요. 이건 최근에 알게 된 부분이랑 같이 공유를 드리는데요. 저는 글자의 너비를 결정하는데 텍스트의 on text layout 콜백을 사용하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할 경우에 지금 여기 텍스트 레이아웃 리저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제 내부적으로 텍스트가 화면에 그려진 후에 레이아웃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매번 그려야 되기 때문에 성능상에 약간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게 됐고, 관련해서 이제 텍스트 메저러라는 기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얘를 이용하면 이제 미리 크기를 측정하고 레이아웃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고, 이 기능을 이용해서 지금 만들어진 오토 사이즈 텍스트를 좀 더 개선해 볼 수 있을 거라는 걸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네, 이것으로 저희 팀의 케이스 소개는 끝났고요. 실제 전환 후에 제가 느낀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느낀 가장 큰 장점은 이제 공통 디자인 시스템 코드를 사용할 수 있어서 동일한 컴포넌트 내에서 매번 새로 만들 필요 없이 재사용이 가능한 부분에서 되게 큰 이점을 느꼈고요. 그리고 코틀린을 사용할 수 있음으로써 두 개의 큰 이점을 얻었습니다. UI상에서 이제 if 같은 로직이 필요한 경우에도 코틀린 이용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고, 이제 이로 인해 가지고 XML 코드가 줄어들므로써 이거 XML 코드 관리가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마지막 같은 경우는 이제 컴포즈 사용해 보신 분들은 좀 아실 텐데요. 레이지 리스트를 사용하게 되면서 리사이클러 뷰 이용 시 만들어냈던 어댑터나 뷰 홀더 같은 클래스를 별도로 안 만들어도 됨으로써 좀 더 사용이 간편해진 부분이 되게 큰 장점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단점으로는 역시나 이 새로운 걸 배워야 하는 부분이 좀 단점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리컴포지션 부분이 좀 많이 고려를 해야 돼요. 이게 아까 말했듯이 선언적 UI라서 상태에 따라서 계속 상태 업데이트가 되는데, 이 부분을 잘못 만들게 되면은 불필요하게 상태가 업데이트돼서 그 성능 쪽에서 약간 불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리컴포지션에 대해서 고민이 좀 필요하게 되고요.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위에서 말했던 사례같이 그 기존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지원하지 않는 기능들이 아직 남아 있어가지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라이브러리를 새로 찾거나 새로 구현해야 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하고 관련해가지고 기존 프로젝트에서 호환이 안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단점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제 제가 XML에서 그럼 컴포즈로 전환 시 도움이 되었던 도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제 가장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 레이아웃 인스펙터입니다. 이 레이아웃 인스펙터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내부에 이미 있는 도구이고요. 접근하는 방법은 메뉴에서 가장 위에 툴스 들어간 다음에 레이아웃 인스펙터를 누르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레이아웃 인스펙터 누르면 바로 떴는데 이게 언제부터인지 정확히는 알지 못하는데 러닝 디바이스하고 통합이 되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레이아웃 인스펙터를 호출을 하려면 이 우측 상단에 이 아이콘을 눌러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콘을 눌러주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레이아웃 인스펙터가 실제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이 안에서 각각의 요소들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싶은데 여기서 바로 누르게 되면은 그 인터랙션이 바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핸드폰에서 얘를 누르는 거와 동일한 동작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 오른쪽 상단에 이 토글 딥 인스펙트라는 버튼을 반드시 눌러줘야 돼요. 얘를 눌러주고 나서 제가 원하는 알고자 하는 요소를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좌측에는 레이아웃 인스펙터 정보로 컴포넌트 트리 구조를 볼 수 있고 그 오른쪽에는 어트리뷰트에 대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컴포즈 연시 가장 도움이 되는 부분은 이 컴포넌트 트리 부분에 컴포저블로 구성되어 있는 요소 같은 경우는 이 두 개의 숫자가 나타나게 돼요. 이 첫 번째 숫자 같은 경우는 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리컴포지션 카운트를 나타내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 베이스 탑바가 지금 리컴포지션이 몇 번 일어났는지 여기 카운트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게 비정상적으로 많이 올라가게 되면 잘못 구현한 거일 가능성이 많다 보니까 그 부분 위주로 한번 보면 되고 이 두 번째 주황색 같은 경우는 스킵 카운트로 이게 상태가 변화가 안 되는 부분은 스킵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도구는 아까 잠깐 소개해드렸던 애니메이션 프리뷰입니다. 저도 얘가 있다는 건 알았는데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잘 몰랐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보여줬던 그 컴포즈 작성하면서 있는 프리뷰 화면이고요. 여기서 프리뷰 위에 이 제목을 누르게 되면 이 오른쪽에 이렇게 아이콘 4개가 뜨게 됩니다. 여기서 두 번째 아이콘이 애니메이션 프리뷰 기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아이콘이고요. 얘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애니메이션 프리뷰 모드로 들어가게 돼요. 이 안에서 이 컴포저블이 애니메이션을 갖고 있으면 미리 재생해 볼 수 있고 얘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번 그 디바이스에 올려가지고 확인 안 해도 돼서 이 부분이 좀 편했었고요. 관련해가지고 다 작업이 끝난 다음에 원래 그 프리뷰 상태로 나가려면 그 좌측 상단에 이 스탑 애니메이션 프리뷰를 눌러서 나가면 되게 됩니다. 네, 됩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건 챗 GPT인데요. 이미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시겠지만 저는 그 새로운 컴포넌트 사용 방법이나 예제 찾을 때 공식 문서보다는 챗 GPT한테 먼저 물어봤습니다. 이제 원하는 부분을 되게 빠르게 정리해서 그리고 예제 코드까지 바로 보여주기 때문에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다음에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 좀 더 심도 있게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다음에 공식 문서를 저는 확인하게 되었습니다.